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뒤 오늘 오전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물론 AI 시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등 산적한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여의도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선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온 힘을 쏟고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 방송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짤막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의도로 향한 이 대통령은 잠시 민주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가장 먼저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며 내란 극복을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이어 경제, 민생 회복을 통해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선 애초에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가 진정한 안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이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로 15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9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탄핵 이슈로 지지층이 결집했고 계엄 사태 이후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3,524만 4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80% 벽을 넘어설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0.6%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87년 13대 대선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치, 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고 3년 전 20대 대선보다는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83.9%로 광주가 1위, 전남과 전북 등도 50%대의 사전투표 열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세종과 대구가 80%를 넘었고 서울과 울산도 80.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충북이 77.3%, 충남이 76%로 충청권의 투표율이 저조했고 제주는 74.6%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각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내란 사태 청산과 침체한 경제 회복, 국민 통합 등 이번 대선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에 많은 국민이 호응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거대 양당은 3년여 만에 여당과 야당의 위치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여대 야소 정국이 현실화하면서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된 여소야대 정국. 극한의 대립 속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수십 차례 입법 공회전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거야의 지위를 지켜내면서 이러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다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대 야소 구도를 얻어낸 민주당.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권한대행을 포함해 거부권이 행사된 대상 가운데 구체적인 법안까지 거론하며 신속 처리를 강조한 만큼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센 상법 개정안 만들어서 오라고 시켜가지고 얼른 사인해버리겠습니다. 거부권 걸림돌이 사라진 민주당은 이제 더욱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뒀습니다. 그동안 일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업무를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하고 보수 작업을 거쳐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2년 5월 공식 이전한 지 3년여 만에 대통령실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선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도청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보안이 심각해요. 도청 문제나 경호 문제나 좀 심각합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다만 상당 기간 일반에 공개된 탓에 청와대에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보안시설 정비와 내부를 보수하는데 길게는 2~3달가량 소요될 거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활 공간인 관저를 어디로 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총리공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거처인 인천 계양사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선례처럼 경호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을 불러올 수 있어 거처 이전 논의도 서두를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겐 노동시간 단축이란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공약대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영계 우려를 불식하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이 동반돼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나 깁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건 주 4.5일 근무제입니다.
주 4일제의 전 단계로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도 법으로 금지해 공짜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못할 곳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주 4.5일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영세사업장에선 생산시간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람을 더 쓰는 추가 고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휴일만큼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손실을 노동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결국 어떻게 임금을 보전해 주느냐가 최대 난제입니다.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 산업에까지 일괄 적용할지도 첨예한 문제여서 과로사회를 끊을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올해 첫 시험인 만큼 실제 수능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응시생은 50만 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지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선점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분기 기준 처음으로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97억 2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7% 줄었지만 고부가 제품인 HBM3E 출하량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36%로 지난해 4분기보다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39%가 넘었던 삼성전자 점유율은 5%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전 분기보다 19%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후 해킹 피해를 우려해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6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새벽 0시까지 유심 교체를 마친 고객 수가 589만 명이며 예약 후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가 334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에선 최근 유심을 바꿨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본인 확인에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유심이 아닌 단말기에 저장됐을 경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통신 3사의 패스앱에 등록한 모바일 신분증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패스앱과 인증서, 신분증 모두 재등록을 해야 하고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신분증만 재등록하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뇌의 신경 전달 원리를 모방해 밝기 변화가 큰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사물의 윤곽 정보를 추출하는 비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최문기 교수, 키스트 최창순 박사, 서울대학교 김대형 교수 공동연구팀은 뇌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신호 전달 원리를 응용해 명암 대비가 큰 윤곽성만 선별하는 비전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센서가 게이트 전압으로 반응 강도를 조절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민감하게 작동하고 밝기 차이에 따라 윤곽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험 결과 영상 전송량은 약 91.8% 줄었음에도 객체 인식 정확도는 86.7%에 달했다며 이 기술이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하지만 녹으면 부드러운 액체가 되는 갈륨의 성질을 이용해 온도에 따라 강도 조절이 가능한 전자잉크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웅 교수 연구진은 먼저 초음파 분쇄기를 활용해 마이크로 크기의 갈륨 입자를 중성 용매, 친수성 폴리우레탄 고분자와 혼합했습니다. 그런 다음 혼합물을 가열하면 열 분해된 혼합물이 산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때 갈륨 입자들 표면에 산화막이 제거되면서 입자들이 전도성 경로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잉크의 최대 강성과 최소 강성 간의 차이가 1,465배에 달한다면서 뛰어난 강성 조절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하는 모든 나라에 현지 시각으로 4일까지 최선의 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철강 관세도 50%로 2배로 올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포함한 시급한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협상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역국에 현지 시간 4일까지 최상의 협상 제안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USTR sent this letter to all of our trading partners just to give them a friendly reminder that the deadline is coming up, and they are in talks.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50%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배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도 2배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대선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며 압박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최근엔 중국 억제가 미국 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까지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Lee has been pretty clear, vocal in the debates and his statements that he wants to balance out. You know, this is one that Mr. Lee is going to have to finess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머니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언급해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논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정상외교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관세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조정 이슈와 미중 간 관계 설정 등 만만치 않은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극우 성향의 트럼프 측근들은 이번 대선으로 공산당이 한국을 접수했다는 주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2문장짜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돌연 중국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자칫 중국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Jeff. 트럼프 대통령 책사 출신인 스티브 배너는 백악관 브리핑 영상을 SNS에 올리며 한국은 무너졌다는 글을 썼습니다. 극우 선동가이자 음모론자로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공산당이 한국을 차지했다며 끔찍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복잡해지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며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이 앞으로 안정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Hope that your new president brings a lot of economic wealth to your country and y'all prosper. I hope it grows and continues, and I hope it gets better from here. I hope it's a good Democratic president that's taken over there, and I wish the best of luck. 뉴욕 지역 한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대통령이니까 좀 한미 관계 잘 회복하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좀 더 잘 발전나갈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안정화되고 진심으로 국민들만 생각하는 감옥에 가지 않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미국에 상장된 한국 대표 주식 ETF인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하루 전보다 0.4% 이상, 연초보다 19%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또 다른 ETF인 프랭클린 푸트식 사우스 코리아 ETF도 전날보다 0.6% 이상, 연초보다 13% 이상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열어갈 미국과의 무역 관계, 남북 관계, 국내 정치의 안정성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한일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NHK는 이재명 당선인이 승리가 확실해진 뒤 연설을 통해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깊어진 사회 분열과 대립 해소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선거전에서는 극단적인 발언을 자제해 무당층의 지지를 확대한 점 등을 승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함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해 경영 중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매출이 내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매출이 내년에 나사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올해 매출은 155억 달러로 이 가운데 나사 계약은 11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매출이 내년에 나사 예산을 능가하는 것은 아마도 흥미로운 이정표일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가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원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7년 6월부터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콘스텔레이션의 클린턴 청정에너지 센터에서 1.1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매하게 됩니다. 원전은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6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